오늘은 뛰어노는 논술을 4학년까지 다닌 최수연 친구가 역사 강의를 해주는 날이에요. 저희가 지금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대해서 아이들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최수연 친구가 자기가 좋아서 공부한 역사를 동생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고 직접 강의 자료까지 들고 찾아왔습니다. 먼저 345년의 편찬대 삼국사기부터 들려드리자면 고려 인종 때 많은 신하들이 권신이었는데 그 신하들 중에 상당량이 문벌귀족이라는 귀족이 있었어요. 김부식은 역사를 배울 때 문벌귀족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김부식이 문벌귀족이 아니었고 김부식은 신라 왕실의 후손이었는데 평범한 많은 귀족 중 한 명이었는데 김부식은 오형제거든요. 그 오형제가 모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김부식을 포함한 오형제가 다 급제를 해가지고 이제 높은 관직 자리에 오르게 됐는데 바로 문벌귀족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힘을 키워야 되잖아요. 관직으로서 형제들끼리 서로 밀어주면서 이제 힘을 키워가는 무렵에 당시 문벌귀족 중 대표적인 이자겸이라는 신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자겸이 왕의 정치까지 뒤흔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부식은 이자겸에 협조하는 편이었고 그 덕분에 이자겸의 바로 아래석이 2등 세력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부식은 원래 그냥 평범한 귀족 중 한 명이었다가 이자겸과 협조를 하면서 김부식은 여기까지 오를 수 있게 된 거죠. 이때 조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자겸과 문벌귀족의 대립 세력이 생각나는 거예요. 묘청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묘청이 이제 서경으로 수조를 옮기려고 했는데 이자겸이나 문벌귀족들에게는 묘청이 크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자겸이나 문벌귀족은 개경에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서경으로 수도로 옮기면 얘네들은 뿌리가 뽑히고 문벌귀족은 많은 귀족 중 하나로 다시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인종은 묘청과 이자겸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묘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종도 이자겸과 문벌귀족들이 얼마나 정치를 크게 흔들고 나라를 힘들게 하는지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경으로 수도로 옮기면 이제 내가 남편이 정치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인종과 묘청이 서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다시 폭풍우 때문에 계곡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벌귀족은 이때를 기회를 잡고 묘청이 서경 천도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화나셔서 이런 벌을 내리셨다라고 해가지고 묘청의 세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묘청의 입장에서는 서경 천도가 실패하는 걸 절대적으로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이 한반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 정도가 고려였거든요. 이 고려에서 이 정도의 영토를 앗아가는 것까지 좀 과장되긴 했는데 묘청은 이때 문벌귀족 세력을 없애려면 완전히 강력한 대처 방법이 필요했는데 이게 바로 건국이었습니다. 건국. 묘청이 건국한 국가는 바로 대위국. 이 대위국을 선포하고 나라까지 세우면서 고려를 위협을 하는 거죠. 고려 인종에서는 그냥 돌아오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그 자신만만하게 인종을 불렀습니다. 고려 조정 시단들은 감히 왕을 부른다면서 토벌군을 조직합니다. 그런데 이 이자겸 아래 누가 있었다고 했죠? 이 김부식이 당시에는 더 세력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때 인종이 김부식을 총사령관에 임명합니다. 어마어마한 대군을 일으킨 군대가 이제 대위국을 치러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인종이 이때 이 김부식한테 부탁한 내용이 있는데 이쪽 지방에 사는 백성들도 다 자기 백성이니까 반란의 최대 주모자들만 잡아오라고. 그런데 김부식 입장에서는 묘청만 잡아온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남은 군대가 얼마나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고. 그런데 이때 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묘청의 신하 중 하면 조광이라는 신하가 있었거든요. 조광이라는 신하가 묘청의 목을 베어서 그 묘청의 목을 인종께 바친 겁니다. 그런데 이 묘청만 죽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늦게 조광이 깨달은 거예요. 묘청을 죽이고 나서. 조광이 다시 대위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최고 권력자가 돼서 대위국을 이끄는 사람이 조광이 된 거죠. 너무 이 사건이 길어지니까 김부식은 묘청이 주둔하고 있었던 성을 파괴해서 묘청의 난을 진압을 하게 되는데 이 일로 김부식이 어마어마하게 권력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묘청의 난으로 고려의 혼란은 끝이 아니었어요. 이자겸의 난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자겸이 얼마나 강력한 세력이었다면 완전 대궐에 살았고 그 당시 고려에서는 왕의 생일을 되게 특별한 날로 축하를 해줬거든요. 국가의 특별한 날로 지정까지 할 정도로 권력이 셌던 이자겸이 권력을 더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종의 외할아버지였던 거예요. 자기의 두 딸을 시집 보낸 거예요. 왕실에. 이자겸의 세력은 점점 더 커지니까 이자겸이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내가 왕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왕이 되겠다. 그래서 이자겸이 가족한테 시켜가지고 왕한테 독약을 먹여 죽여버려라. 독약
그걸 먹이는데 실패하니까 인종인 이자겸을 잡아서 귀양 보내요. 그렇게 이자겸은 조정에서 물러나 버리고, 근데 이자겸 아래 시력이 뭐였어요? 김부식. 그래서 김부식이 문하시중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문하시중이 제일 높은 자리 맞아요. 이게 끝일까요? 과연? 묘총이 없어지고 이자겸도 없어지는 김부식은 최고 권력자가 됐는데 김부식과 끝까지 대립한 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누굴까요? 정답은 윤언이. 윤언이는 윤관의 아들이에요. 윤관이 1107년에 신기군, 신부군, 한마군으로 조직된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토벌한 무사로 고려에서는 되게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이 아들은 윤언이 같은 경우도 되게 강력한 세력이었죠. 근데 윤언이뿐만이 아니라 정지상조차 김부식 반대 이었습니다. 정지상은 척준경이라는 강력한 무사를 귀양 보내버릴 정도로 엄청난 세력이었는데 이 정지상과 윤원이가 김부식이 반대 세력을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김부식은 관직에서 되게 위협을 많이 받았던 인물인데 인종이 김부식한테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무엇일까요? 삼국사기를. 정답입니다. 삼국사기를 만드는데 그 삼국사기 하면 김부식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김부식만 지은 게 아니라 김부식이 총 책임자고 얘 아래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삼국사기는 1145년에 편찬됐는데 김부식이 관직에서 물러난 거는 1142년인데 1145년에 완성된 거예요. 삼국사기를 물러나고 나서도 계속 편찬을 해서 낸 거예요. 이제부터 삼국사기와 김부식의 철학이랑 그런 걸 얘기해 드릴 건데요. 삼국사기의 특징은 사실을 기반으로 썼다는 겁니다. 신화적인 이야기나 구정 같은 것보다는 사실만 넣은 역사책이 된 거죠. 김부식은 잘못된 철학이라고 볼 수도 있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신라를 너무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김부식의 생각은 신라를 되게 높이는 생각이었거든요. 신라 말에 호족이라는 집단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신라를 멸망시키게 되잖아요. 후족에 대한 이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라 말에는 도적들이 일어나서 신라를 망치기 시작하는데 그 도적들 중에 가장 심한 것이 견훤과 궁예였다. 이 견훤과 궁예는 결국은 신하와 자식에게 배신당하는데 스스로 나라를 망쳐서 자초한 일이니 그 누구를 탓하겠는가. 아니 저걸 어떻게 다 외우셨지? 그러니까 김부식은 견훤과 궁예를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에 되게 우호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좀 치우친 철학?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 고조선 이야기 있잖아요. 역사 최초라고 해서 개천절이라는 기념일까지 있는데 고조선 이야기를 빼버렸어요. 자,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생각해보세요. 곰이랑 호랑이가 인간이 되고 당군이 내려오고 궁녀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막 신화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다고 했어요. 근데 삼국사기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고조선이랑 사실이랑 거리가 멀거든요. 김부식은 고조선 이야기를 빼고 삼국사기를 써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삼국사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삼국유사가 어떻게 편찬되었는지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처럼 역사를 좋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역사를 좋아하고 싶습니다. 좋아하세요? 방법은 없고 그냥 좋아하면 돼요. 삼국유사랑 삼국사기 자체를 아는 것보다 왜 쓰여졌는지 저자의 의도랑 그 안에 왜 이런 방식으로 썼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